네,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회사 알스케어의 윤여신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가장 최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물류 마켓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피스 임대차 시장을 보면 보통 권역별로 CBD, YBD, GB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 분당 지역을 저희가 BBD 마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21년도 4, 4분기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CBD가 약 12% 정도 공시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약 9%, 그 다음에 강남이 약 1.3% 수준이고 판교가 0.08 수준이니까 전 세계 도시에서 공실률이 1%대에 있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 4분기 정리된 게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2022년 1, 4분기 저희 알스케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CBD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5.8%, 그 다음에 강남이 0.3% 수준, 여의도가 4.1% 수준이고요. 분당 지역은 0.16% 수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거 한 20년, 25년 시장 중에서 가장 낮은 공실률 수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굉장히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제조업체, 대기업의 확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4차 산업, 스타트업, 또 IT 업체, 또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 등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거기에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거점 오피스의 확대,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무실 수요에 대한 니즈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컴퍼니, D 컴퍼니, B 무슨 테크 이런 회사들을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면적이 되게 100평, 150평 이렇게 작게 써놓긴 했지만 오른편에 보시면 센터필드라는 빌딩에 크래프톤이 약 5,000평, 그 다음에 디셈버 1,000평, 또 클로버런에서 1,500평, 또 카카오가 49,000평으로 판교에 확장 이전한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000평, 제가 편의상 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0,000평, 40,000평 이러면 거의 대기업 그룹이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무실 규모, 기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예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근마켓이나 토스, 마켓컬리,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컴투스도 있고 많잖아요. 최근에 마켓컬리가 한 2,400억인가 또 투자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대기업 계열이나 또 IT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거점 오피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은 질문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1인당 사무실 면적이 줄지 않았냐, 전체적으로 점유 면적이 줄지 않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구로, 가산, 또 성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아파트형 공장 지역까지도 상당히 낮은 공실률을 가져가고 있다. 또 사전에 작년, 재작년 분양을 했던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분양가도 마켓 최고가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2,200, 300 정도까지 갔고요. 판교, 성수가 평당 3,300, 구로 가산이 평당 2,200 정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또 쿠팡, 또 SK텔레콤, 또 야놀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메인 오피스, CBD나 GBD의 메인 오피스 외에 거점 오피스로 잠실, 판교,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신림이나 예를 들어 그런 지역이겠죠.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 거점 오피스들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2020년 하반기보다 2021년 또 2020년 상반기에
그 위성 오피스의 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조직 분산되는 것, 또 공유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공유 오피스가 또 대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판교나 분당이나 또 제2판교에 신규로 공급하는 신축 빌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제2판교에, 그러니까 판교에 지은 그 네이버 1784라고 하는 건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팩토리라고 해서 자율주행 로봇, 또 매핑 로봇, 디지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환경 오피스를 공급하면서 또 회수, 세탁, 세척, 또 재사용,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립환기 시스템,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더블 스킨 방식, 또 복사열을 활용한 복사 냉방 시스템, 또 LED,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ESG 관련된 이슈들을 다 보완한 그런 건물들로 공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의 확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 오피스다라고 하면 스타트업, 그 다음에 중소형 IT 업체, 벤처기업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회사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대기업 TF팀, 또 신사업 프로젝트팀, 이런 회사들이 확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의 점유율을 따져보고 테넌트 구성을 확인해 보면, 임차인 구성을 확인해 보면 오히려 외국인 회사들도 많이, 외국계 IT 회사들이 입점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공유 오피스에 그 처음에 공급했던 의지와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확대되고 또 다양한 초이스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장기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명목 임대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스 렌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임대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에 10만 원이다, 뭐 평당 150에 뭐 15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페이스 렌트라고 하는 명목 임대료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목 임대료가 CBD 서울시 전체로 보면 약 한 10만 4천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CBD가 약 11만 원, GBD가 9만 9천 원, 그 다음에 여의도가 약 8만 6천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프라임 빌딩이라고 하는 여의도의 파크원, 또 도심에 있는 센터원이나 이런 건물들, 또 교보 강화문 사업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강남의 센터필드, 파르나스타워, 이런 건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여기서 보여지는 평균값에 비해 상당히 높게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필드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 원 수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임대료라고 하는 페이스 렌트가 저희가 11만 8천 원, 뭐 이렇게 10만 4천 원 해놨잖아요. 이거에 비해 월등하게 높죠.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 신축한 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트로피 에셋이죠. 프라임 빌딩인데, 파크원 같은 경우에도 약 14만 4,700원, 현재는 16만 5천 원까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 20에서 약 30% 정도 임대료가 인상된 걸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 투자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전용면적 기준 임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임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NOC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NOC로 환산을 해봤을 때도 과거 28만 원, 23만 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33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인상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 권역별 오피스 공급 추이인데요. 2021년, 그러니까 여기 과거 스토리를 보면 2010년에 10년, 11년 요때는 이제 CBD, 도심의 공급이 많이 공급된 게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에는 파르나스타워나 몇 개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보면 회색으로 나와 있는 큰 그래프가 있죠. 여의도 파크원, 또 2013, 14년대 보면 12, 13년대는 여의도에 이제 IFC, 그리고 또 2023년에 또 여의도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의도의 사학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학연금, 또 브라이튼,
브라이튼 신영에서 개발하고 있는 49층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의 파크원이 약 20만 평 가까이 돼요. 규모가. 근데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건물도 지금 올해 한 6월, 7월 정도가 되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 임대차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BD에는 도심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을지로 지역에 아마도 한 2년, 3년 이내에 상당히 많은 공급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이제 새롭게 교체가 되고 새롭게 이제 정책을 펼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에 신규 공급하는 오피스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인허가나 프로세스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 투자 시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전국 부동산 거래 규모를 보면 연간 약 36조 원 정도가 거래됩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한 2년, 3년 전부터 쭉 사이클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호텔은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물류센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리테일 규모도 약간 축소됐어요. 최근에 리테일 중에서 호텔이나 리테일 부분은 매입해서 다른 상품으로 바뀌는 거래 규모들을 볼 수 있어요. 상황들을. 그게 뭐냐면 호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어렵잖아요. 작년에 이제 강남의 파라나스 타워가 겨우 이제 손익분기 넘겨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첫 거래 케이스가 됐는데 최근에 신도림에 있는 워커힐 호텔 이전했죠. 나갔습니다. 축소했는데 시라톤 워커힐 호텔이 오피스로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면 이게 산업이 큰 틀에서 좀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관광객들이 이제 수급이 되면 아마도 다시 호텔이 활성화되긴 하겠지만 서울역에 있는 힐튼 호텔 또 신도림에 있는 시라톤 워커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오피스로 변경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을 포함한 분당이나 이제 판교 지역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연간 거래, 작년에 역대 최고 거래 금액을 상회했습니다. 약 17조 3천억 원 정도 거래됐고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연간 지금 10조 이상의 시장이 되기 시작한 거는 약 2018년 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서울시 인근에 있는 오피스 빌딩의 거래가 이제 10조 시장 된 지가 2, 3년 전인데 지금 한 3, 4년 지난 후에 거의 이제 18조 시장, 이제 20조 시장이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메이저 운용사들이 AUM이라고 운용하는 운용 수탁고가 보면 지금 10조, 20조, 30조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년 연속 10조 이상의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됐던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금리 기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한데 지금 올해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분당 지역 오피스 거래 규모를 쭉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CBD는 5천만 평 2018년도, 2021년도에 약 4,600만 평, 그 다음에 GBD가 약 5,300만 평. 그러니까 이게 규모로 보면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 외에도 기타 지역까지도 굉장히 많은 거래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 빌딩에 대한 거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래하는 30억, 50억, 200억 내외 건물들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오피스 권역별 평균 평당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제가 평균 임대료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평균 평당가, 매매 금액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CBD 같은 경우에는 평당 지금 거래 금액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3,200만 원 수준. 그 다음에 GBD가 강남이 역전했죠. 평당 3,400만 원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분당 지역이 2,470. 그러니까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2021년 4분기 정리한 거예요. 그럼 불과 4개월 전이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도심 같은 경우에는 평당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거래 예정이죠. 유안타 증권이 평당 3,600만 원에 지금 우협이 돼서 MOU 찍고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크원이 거래되고 이후에 오토타워라고 하는 과거 휴레패커드, HP 사옥이죠. 휴레패커드가 작년에 2,400만 원 정도 찍었던 사례가 있는데 현재 신한금융빌딩 매각 예정 중에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평당 3천만 원을 선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된 작년도 자료에 비하면 평당 여의도는 약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인상된 거죠. 그 다음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 강남은 스마일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그 IT 업체들,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운용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건물을 매입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라든가 IT 업체들이 운용사를 통해 간접 투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사들은 과거에는 단순히 임차인이었다라고 하면 임차인 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 이외에 운용사들이 너무 포커스하고 있는 회사들은 테넌트예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이 엔드 유저로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자 수익에 대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당 3천만 원에서 평당 3,500만 원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1년입니다. 그런데 3,500에서 평당 4,000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채 6개월이 걸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평당 4,000이 작년 말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럼 강남 지역은 얼마에 거래될 거냐? 제가 지금 아직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아마도 올해 5월, 6월 달에 어느 건물이 팔렸습니다라고 아마 곧 기사가 나갈 텐데 평당 4,500 넘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요 권역별 또 분당 지역의 오피스 평당 최고가 추이를 보니까요. 2021년도에 가장 최고가 찍었던 게 더 피나클 타워 역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하고 또 하나 있는 게 어떤 건물이 강남에 그 최근에 이제 거래 예정인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거래된 사례는 그 삼성 SDS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평당 4,100만 원 정도 찍었는데 중요한 건 규모가 아주 크거나 작거나 오히려 중소형으로 갈수록 평당가는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구 수익률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작년에 거래된 중소형 건물의 평균 수익률을 조사해 봤더니 2%가 채 되질 않았어요. 그럼 지금 생각하는 그 대출이자 금리를 반영하면 현재는 약 4.3%? 4%대 초반이죠. 그러면 중소형 건물은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드 유저들은 굉장히 많다. 투자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CBD의 유안타 증권을 MOU 찍은 그 캡스톤 자산운용 평당 3,600에 이제 오협이 됐는데 그 건물은 철거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철거해서 신축 개발하면 원가가 평당 4,400에 약 4, 5년 후에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오피스 도심에서 개발하는 원가가 4,400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예측이 되죠. 야, 이거 4, 5년 후에는 평당 5천 시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오피스 캡레 추이를 저희가 봤는데요. 사실은 뭐 여기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본 환원율, 순 영업소득이 얼마냐. 그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캡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캡레이는 과거에 비해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냐면 지금 매각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각 가격 올라가는 것 대비 렌트가 최근 들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캡레이는 지금 3.8% 수준에서 3점대 초반 그리고 심지어는 2%대 후반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금리 상승기에 따라서 오피스 평당 매매가가 과연 어떻게 됐냐, 과거 20년 동안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라고 보는데 금리가 상승되면
일반적으로 오피스 빌딩을 매입할 때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 비율 높여야 되고. 근데 금리가 상승한 거하고 이 오피스 매각하는 게 연동되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금리 올라갔는데 오피스 매각가가 같이 올라간다? 이거는 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냐면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만한 투자 대상 물건이 너무 희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에 에지이즈로 매입하는 마켓의 물건이 오프라인으로 지명, 경쟁 입찰에서 나오는 물건도 있지만 쉐어딜로 인해서 수익증권 거래로 그냥 거래되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마켓에 나왔다라는 걸 모르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증권 거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하고 이 평당 매각가는 연관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그 연관성의 관계가 지금 현재 좀 무너졌다. 그리고 시장에 영업이익이 뭐 1,000억 이상 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기업들이 아니라 뭐 블록체인 업체, 비트코인 업체, 또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 또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지스틱스. 우리가 물류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은 물류센터 요즘 아주 핫하죠. 제가 최근에 많은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면 물류센터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이 꽂혀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인허가, 프로세스, 또 전력 공급, 전력 수급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류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 매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남부 지역 또 뭐 북부, 서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최근에 기업들 중에 코로나 때 너무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안부 인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모 기업이 저희는 너무 잘 돼서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 봤더니 온라인 쇼핑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들은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한 2배, 2.5배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쪽 비즈니스가 그럼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2, 3년 동안 습관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러한 온라인 쇼핑 늘어나는 대비 물류센터의 수요는 늘어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과거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건식이 아니라 냉장 냉동이라고 하는 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오피스 빌딩을 보면 오피스 빌딩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테일 부분을 많이 넣은 사례들이 있어요. 오피스 빌딩 저층부를 리테일을 많이 넣었던 건물들은 작년, 재작년에 거의 대부분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류의 수익률을 맞추려면 이 냉장 냉동을 또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을 찾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물류에 공급 가능한 용지, 대지 있잖아요. 그 부지하고 공장 용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죠. 원재료. 지금 건축비용도 과거에 비해서 평당 1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셔도 돼요. 또 하나는 지금 건설회사 측에, 시공사 측에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오피스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물류를 짓겠습니다. 견적을 주세요라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견적 주지 못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 수급에 대한 각종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450, 상호는 약 360, 그 다음에 일반 오피스 빌딩은 평당 800에서 900까지 얘기해요. 저희가 경험한 오피스 빌딩 지은 거는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도 평당 600선이었는데 지금 800, 900이니까 이게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여지는 창고, 물류센터에 대한 공급량 추이를 보시면 최근 3년간 160만 평, 120만 평, 2023년까지 공급 예정을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 파란색 보시면 인허가 면적 보면 인허가 면적 200만 평 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청권에 대한 확대, 부산, 양산에 대한 확대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 양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충청권은 뭐냐? 서울, 경기권에 물류 건식에 대한 공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센터들이 충청권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연평균 그 수도권 물류창고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 추이를 보니까
6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지금 한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장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균 거래 금액을 봤더니 600에서 800만 원 선, 사실은 평당 1,200만 원 넘어간 사례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격이 1,000만 원대 넘어가는 건 이제 냉장, 냉동 물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센터의 캡레이트 추이를 보니까 사실 이 캡레이트이 이게 반대로 올라가면 좋겠죠. 캡레이트 점점 올라가서 기대수익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매도 가격 상승,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해서 캡레이트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기 물류 투자 시장 또 최근 물류 시장에 대한 공급을 보니까 현재는 개발 단계에서 선매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허가를 득하게 되면 화주를 구하기 전에 매각하는 이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피스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오피스 빌딩의 부지를 확보하고 강남 지역에 펜스만 쳐도 선매각됩니다. 그 정도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확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정권에 저희가 기대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상업용 부동산 과거에 뭐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 뭐 금융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고 약간 프로세스를 조금 심플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기업들의 이 확장성이나 산업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